지금 터져나온 미투 캠페인 열풍이 우리 사회를 지금 덮치고 있는데요. 이윤택 감독 단원동원에서 은폐를 시도했고 리허설까지 했다.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는 얘기 때문에 공분을 샀죠. 배우이자 이 연극학과 교수를 지냈던 조민기 씨,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들통이나 뒤늦게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택, 조민기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윤택, 조민기, 조중윤, 오태석, 또 하용부 등등 여러 가지 또 유명 코믹 배우의 이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긴 하지만 이걸 그만하자, 이제 덮자,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은 고쳐져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잘못을 처벌한다. 이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이고 또 권력에 의존한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억압, 어떤 이제 그 성적인 학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그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제 너무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굉장히 사회혁신적인 그 움직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만되어질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이제 그런 민낯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이제 계기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으로 이제 이분들은 사실상 뭐 연극이라든지 배우 생활에서 이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는데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고죄는 1년 이내 신고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윤택이라든지 오태석 그 연출가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친고죄는 2008년 2월에 폐지가 됐고 성인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보면은 뭐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성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윤택이라든지 오태석 씨처럼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전에 고소기간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지금 드러나서 이제 그 실명으로 폭로한 분들이 다 2013년 6월 이전의 사건들이에요. 뭐 2003년, 2004년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처벌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사처벌에 면해지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거는 문체부에서 지금 그 전수조사를 하겠다, 피해 사례를 뭐 접수받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런 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그 친고죄 폐지라든가 공소시효와 그 제한을 안 받는 사건들이 파악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와 여가부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빨리 이 문제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극계라든지 문화예술계 쪽에서 나오는 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 이 단초가 됐던 서지영 검사 사건은 자꾸 잊혀진 것 같긴 해요. 서지영 검사 쪽에서 좀 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조사단의 이 조사가 너무 미진하다 이런 식의 항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변호인이 뭐 대리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촉발이 됐던 중요한 사건이었고 관련돼서 그 조사단도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고 이슈가 된다고 해서 꼭 그것만 집중이 된다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금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 안 나온다고 이게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전히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만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방카가 들어옵니다. 청와대는 이제 상춘제에서 만찬합니다. 그러니까 국빈급 대우를 좀 해주겠다 이런데 북한의 김영철과 만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재할 생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 대표단도 우리를 만나고 또 이방카도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양측의 의사를 서로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들은 벌써부터 이방카와 김여정을 비교하는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메시지를 던졌는데 정권 요직을 맡은 이방카는 냉랭한 한미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방카가 올림픽에만 집중할 것이다. 북핵 이슈와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에서는 김여정과 이방카를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생 그리고 딸 누가 더 권력자에게 더 힘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까? 뭐 이제 그런 분석 기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이방카가 한국을 찾는 거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통상 문제도 좀 많이 얽혀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는 예. 물론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을 중시하고 예. 평창 올림픽 성공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 표현들은 100% 예.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에 대한 그 상하는 그 조치인 것도 있고 또 예. 북한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다녀간 거에 대한 또 그걸 고려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활동이나 또 성과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것이 예.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또 북미 대화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펜스 부통령과 또 북한의 그 접촉이 무산된 데서 서로 강경한 입장이 이미 확인되고 그 이상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 펜스 대통령 같은 정치적 인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방카는 사실은 대통령 선임 고문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 현실적인 정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특히 남북 문제, 또 북미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맞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기 전문성과 관련된 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좀 기대할 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샌더스 그 백악관 대변인 이식제 이방카 선임 고문하고 같이 오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어떻게든 이걸 다 정치적으로 좀 그 운영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것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이방카가 거기서 혹시라도 발언이나 또 그 일정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어떤 메시지가 나갈까 봐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따라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일정 올림픽과 관련된 일정 이외에는 특별한 걸 하지 않는다고 딱 이제 선을 그은 걸 보면은 너무 큰 기대를 하기도 좀 상징적 의미 외에는 구체적 현실적 어떤 기대에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은 아니 김여정이나 이방카가 개막식에 같이 오든 간에 아니면 폐막식에 같이 오든 간에 둘이 좀 좋아할 수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미국의 펜스 부통령 측하고 사실 만나기로 이미 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갑자기 2시간 전에 이제 취소되는 좀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맥락상 김영철이 내려올지도 지금은 사실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김영철과 이방카가 만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데 또 못 만날 건 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어렵고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이방카가 온다는 건 뭐 어떤 뭐 이렇게 정책적이고 또 뭐 그것에 필요한 어떤 전문가를 보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이 이제 왔던 그 의미,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어떤 활로를 좀 뚫어보거나 혹은 뭐 메시지를 좀 나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만난다거나 어떤 뭐 그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분위기들을 자꾸 조성해가는 그런 이제 좀 예비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좀 오늘 오후에 오니까요. 좀 기대를 좀 저희들이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이방카가 와튼스쿨이어서 와튼스쿨 출신, 그러니까 미국 펜실바니아 경영대학원 출신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또 장하성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서 이방카하고 이 장하성 실장이 만나서 지금 이 한미 간의 통상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풀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통상 현안 가운데 또 하나가 이 GM의 문제인데 GM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데 본사 대출 연장 금리 인하 관건은 진정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이 본사인 GM이 뭔가 좀 획기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저희 정부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데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GM이 먹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부평 공장을 담보로 달라고 하는데 부평 공장 담보 가치가 1조 8천억이나 돼요. 그렇죠? 여차하면 그걸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손실 하나도 없이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예. 그 경험들은 있죠. 예. 이제 그 먹튀 논란이 났던 일들도 많고 공적 예. 자금이 거의 호구노릇했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 이 GM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예. 실사하고 그리고 뭐 정말 그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새는 바가지에는 물을 넣을 수 없다라는 예. 공감대는 충분히 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보같이 당하는 일은 저 반복이 그럼요. 되지 않을 것 예. 같아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미국과의 외교 문제 또 국방 안보 문제는 철저하게 동맹관계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끈끈하게 가되 경제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 개를 자꾸 연계시키려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걸 좀 잘 간파하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세입자 구한다 전세금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금을 담보로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면밀히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의 중소기업 중앙회 출신인 이 박상희 회장이 좀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박상희 중앙회장의 임명을 놓고선 어제 이 정기총회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사태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한 검사 2명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최인호 씨, 그러니까 이제 국가소송 전문 변호사인데 검찰 20명의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법조 게이트로 비호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는 현직 검사들도 있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법조에 대한 또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검사들이 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 경악할 일이고요. 검찰의 순환 시대를 또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위급이 또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예. 사실상 이런 정보를 유치한 검사가 자기가 뭐 이렇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뭐 예. 중견 검사가 아니라 초임 검사였을 때 정보를 누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임 검사가 그냥 뭐 기백만으로 이걸 자기 판단으로 내줄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뭔가 좀 바뀌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또 어떻게 좀 다른 면이 보일지 좀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총기에는 총기로 맞서라. 이 교사들에게 총 무장을 하게 하자.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좀 미국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니다. 예. 이 가능한 해법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저 서부 시대에 살고 계신 줄 아는 이게 정말 예, 제가 그러네요. 우스갯소리로 총기 얘기하다니 총기를 잃은 거 예.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건데 미국 예. 사회도 뭐 너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해관계 문제나 뭐 역사 전통 등을 예. 고렸을 때는 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또 미국 사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지금 이제 저렇게 실행자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이제는 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이죠.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뭐랄까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과 이 전미 총기협회 간의 끈끈한 밀착 관계가 사실은 주 원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투명화하자.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 예로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폐단 중에 하나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본받아야 될 민주주의의 어떤 표상으로 계속 자리매김된다는 것도 이제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정선 슬로프에 유골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키 여제인 린지본 선수의 생전의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나도 평장 마스코트인데 왜 수호랑만 인기가 있느냐. 그래서 반다비가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다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밥대용 네덜란드의 빙소 코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말썽부린 네덜란드 팀 선수가 있습니다. 상패를 던지고 한국은 걔들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까지 좀 해서 선수단이 이렇게까지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문화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맥베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때문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CNN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조금 이렇게 혼란 속에 좀 빠져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꾸라지 우병우의 몰라 국정농단 묵인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순실의 비위 알고도 감찰에 소홀했다. 국가 혼란 야기 반성 안 한다. 유죄 선고되자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우병우는 유명하죠. 20세에 사시 합격했고 엘리트 꽃길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권력의 정점에서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년급제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 우병우의 몰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병우와 관련된 영상 좀 과거 영상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트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지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우병우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몰락이 아니라 사필 규정인 거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을 거기 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우병우 수석이 그 개인의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걸과 별개로 국가적으로 끼친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은. 탄핵 사태나 그 이후에 국가적 혼란, 국정농단 이 과정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막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또 막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 수석이 사실은 일찍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사의 재판장의 그 선고문에도 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법만 열심히 공부하고 법 논리로 무장된 사람의 어떤 국가관의 한계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국정농단의 그런 문제가 드러나서 바로잡혀질 기회가 정윤회 문건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들어갔을 때 두 번 다 있었는데 두 번 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다 막아가지고 또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직 사회를 갖다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버섯 같은 현상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보고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오래 찍혀서 잘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형이 일단 2년 6개월 나왔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우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 국가 주요 공직, 핵심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국민 앞에 한번 반성하고 사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과로는 이제 징역 2년 6월에 이제 실형이 좀 선고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걸어왔던 길, 박진아 아나운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혐의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묵인하고 이를 방조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들도 유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질타에 우 전 수석은 다소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우 전 수석은 17살의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87년 만 20살에 사법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이어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다는데요. 2015년엔 청와대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트 검사에서 정권의 실세로 출세가 돌을 달렸던 우 전 수석. 이제는 국정농단이라는 굴레를 쓴 채 국정원 불법 사찰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네. 지금 궁금한 것이 검찰이 8년을 구형을 좀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7개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된 거는 일부 유죄 또 일부는 공소기각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제일 큰 것은 이제 그 직권남용이었죠. 직무감찰관법 위반.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인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본인에 대해서 내사를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화를 해서 못하게 협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J 이미경 회장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에 고발 조치토록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는 이게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에 고발하도록 강제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지금 다른 혐의가 또 있죠. 국가정보원 통해 지시해서 이렇게 불법 사찰하게 한 거. 그거는 별건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2년 6개월이 지금 선고가 됐지만 별건에서 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보다 훨씬 형기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8년을 구형한 거는 모든 기소 사실이 유죄라고 했을 때에 가중된 면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법정형으로 최고가 5년 이하의 죄들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실형으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구속돼서 유치돼 있는 면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냐 아니냐를 놓고선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었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은 또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워낙 법꾸라지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유예를 나올 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실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기준으로 뒀던 게 8년의 구형에서 얼마 정도 실형이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절반의 절반 정도인 2년 6개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항소심에 가면 또 집행유예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일단 그 판결문에서 재판장이 우병우 수석이 반성을 못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형을 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판결문을 뜯어보면 형의 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참작해 준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었던 직권남용, 안종범 수석에 있어서 인정됐던 직권남용 부분은 안종범 수석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거의 다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대폭 감형이 된 것 같고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항소심에서 좀 반성하는 태도인 것처럼만 보이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지진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서는 글쎄요. 민정수석이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을 다 모두 기만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뒤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음을 본인이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묵인했던 것인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면 아예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 쟁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능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이제 재판부의 그 판단이 이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물론
한국의 이제 그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성이 예. 민정수석이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둘러싸고 이제 자꾸 논란을 일으키게 이제 만들었는데 예. 어쨌든 뭐 이제 누가 드시든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또한 이번 사건의 이제 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 뭐 앞으로는 뭐 민정수석 하시는 분들은 뭐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세고 뭐 제왕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자신이 예. 이제 그 갖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가려진 것 같아요. 검찰을 뒤흔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인사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마 또 이제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금 국회 파행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 민정수석을 지내신 그분이 아니 왜 조국 민정수석이 왜 그거 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을 지내는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곽상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양면이 있고 어떻게 좀 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하면은 민정수석일 업무가 예. 조금 더 투명화되고 조금 더 이제 법에 좀 맞춰가고 예. 하는 그런 변화와 개선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민정수석의 기능이 민정기능이 과거의 군부정권 시절에 정권의 이 보위 역할을 군이 예. 했는데 문민화되면서 군의 이제 그 군부정권도 끝나고 예. 군의 힘도 약해지면서 사실은 그 역할이 검찰 쪽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예. 정권의 보위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예. 되어버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그 배경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사실은 권력 총집결기관입니다. 민정수석 밑에 뭐 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국세청이고 뭐 국정원이고 예. 감사원이고 뭐 공정이고 금감원이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딱 움켜쥐고서 권력적 행위, 그러니까 예.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업무가 법적 행위보다는 권력적 행위가 많고 예. 지금 말씀드린 여기 들어와 있는 대리인들이 파견되어서 그 대리인을 통해서 통제하는 각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기관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 민정수석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예. 다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국회에서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이유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면 그런 불법과 합법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안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조금씩 개선만 되는 예. 걸 가지고는 이걸로 해결하기 어렵고 민정수석실을 정권의 보위기관으로 삼고 권력기관들을 그 밑에 다 총집결시키고 있는 이거 자체를 해체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통치권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하도록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도 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아직 이제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행정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를 통해서 그 변화의 계기가 됐고 각성의 계기가 됐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실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자, 국정농단 연루자 줄줄이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최순실 1심 선고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병우 전 수석까지 끝났으니 남은 단 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최순실 씨가 선고를 받았는데 예. 재판부의 각각 재판부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같은 재판부가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엄격하게 받고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예. 삼성보다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지금 판결문에서 유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되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런 기조 안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 관련된 부분의 실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방조하거나 지시한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되면서 되게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에 대한 재판이 정치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모든 재판부가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정농단은 있었다. 실체가 있고 그것은 죄가 굉장히 큰 죄다라는 식으로 선고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이게 정치 재판이다라고 얘기해봐야 그 국정농단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벌을 받아야 될 죄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쯤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자꾸만 이걸 정치 재판이다. 자신은 억울하다. 이렇게 몰고 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걸 수용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계속 뭐 간간히 이제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은 그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애국 단체들이 여전히 있느냐라는 것도 궁금해 하신다는 걸 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은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는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거였지만 또 실제 법정형이 높은 건 또 뇌물죄고 이거는 이제 법하고 또 탄핵까지 갔던 그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내용하고는 또 좀 약간 그 갭이 있죠, 차이가. 그런데 여하튼 뭐 관련자들은 다 유죄가 나왔고 또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동 정범이었던 최순실 씨가 20년형을 선고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 구형이 25년 이전에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몇 년을 구형을 할까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뭐 3월 말 또는 이제 4월 초쯤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어느 정도 1심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 배우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입니다. 과거에는 군 정찰국장을 지냈죠. 북측의 평창 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서 김 부위원장을 단장을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김 부위원장이 대표적인 군부 강경파 출신으로 과거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진두지휘한 핵심 배우로 지목돼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측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방카 고문도 우리나라를 좀 찾게 됩니다. 두 사람 간의 북미 접촉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목함질에 미국의 소니 해킹 도발 배후에는 김영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군 정찰 총국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 도발을 이제 지휘했던 것으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2009년 이후에 모든 도발 기획과 지휘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물었는데 조 장관이 이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이라고 대답을 좀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과 단원 1명,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려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다종화된 우리식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이 김영철이 지금은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고 또 통일전선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장에 해당되겠죠. 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오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는 여러 가지 도발을 주도했던 정찰 총국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천안함 유족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정부 스탠스가 좀 애매합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이전에 북미 대화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남북 간에 이 비핵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는 계기에 어떻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좀 고육지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들과 또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강하고 청와대 이 청원 자체만 해도 150건이 일시에 몰려가지고 김영철 통전부장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간 걸 보면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통전부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의 국정원 성격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원에 대응하는 북한의 이제 부서는 이제 국가보위성인데 통전부는 통일부에 조금 가깝지만 우리 통일부가 지향하는 이 평화 통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무력 적화 통일이 북한의 기본 국가 노선이기 때문에 그걸 제1선에서 진행하는 그 수장이고 또 그 이전에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국가를 크게 흔들어 놨던 지난한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또 목함지뢰 사건 이런 무력 도발의 핵심 기획자이고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 향해진 또 그 북한 전체에 향해진 유엔과 미국 또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을 허물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저항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정부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정부는 과거에 이제 군 합참에서는 이제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다라고 이제 추정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정확히 김영철이 배우냐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 배우는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지 이게 뭐 김영철이 확실하게 기획자였다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수용의 뜻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험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맞긴 한데요. 일단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내려오는 이유가 무슨 뭐 전쟁 도발하겠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험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을 폐막에 관련된 부분을 축하해주기 위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이고 의심받는다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것 자체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김영철을 내려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또 지금의 어떤 긴장 분위기를 해빙시키려고 하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또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와대가 더 입장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면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에 김영철이 주역이라는 확인된 바 내용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왜 김영철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 정부가 주냐는 거죠. 천안함 폭침에 그냥 그러니까 뭐 배가 침몰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46명의 우리 젊은 용사들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그 도발이거든요. 뭐 사건도 단순 사건도 아니죠. 그런 큰 사건을 두고 그게 2010년이었는데 고작 7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준다는 것 자체 그거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은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이렇게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강하게 다시 통지문을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해서 올림픽을 좀 평화롭게 개최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전에 뭐 단일팀이라든가 뭐 한반도기 이런 거는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올림픽 개최를 해야 되고 또 평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뭐 김여정이라든가 잘 대우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김영철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노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속내는 뭡니까? 이렇게 김영철을 내려보낼 경우에 남측에서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을 내려보내는 의도는 뭡니까? 정말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쨌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 뭐 이제 그 비공식적인 측면으로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 좀 특사의 이제 위상을 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공식화하고 예. 실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가야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연선 부장이고. 예. 지금의 분위기를 좀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뭐 이제 그런 이제 풀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좀 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막식 부분에 김여정이 있고 그다음에 해막식에 이제 김영철이 있어서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실무적인 착수하겠다라는 메시지. 근데 뭐 하여간에 좀 정부나 이제 그 통일부의 좀 대응은 지금 꼭 이걸 이제 급하게 이제 올림픽 개막식에서 폐막식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뭐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그 부분이 담겨져 있다면 좀 시기 조정이라든지 뭐 인물에 대한 이런 좀 의견 등은 측에 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지난번 김여정이 내려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그 우리 쪽에서 그러면 특사로 누가 가는 게 적합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또 후보로 꼽히기도 했는데 역시 서훈 원장의 카운터파트로 생각해 보면 김영철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철이 내려왔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이 남북 정상회담 김여정이 그때 제안하고 갔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의지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뭐 채룡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김영철을 내려보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수용해 봄직하면 어떨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상회담이 되려면은 그 북한하고 미국과의 대화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이 단순히 그냥 대화를 위해서 미국을 만나는 그런 형태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비핵화를 이슈로 한, 비핵화를 의제로 한, 그리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그 구체적 협상이 아니면은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방한 때 여러 가지 그 의전 행동에서 이제 보여줬던 거고 또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북한도 김여정, 김영남 두 사람이 펜스 부통령을 만나기로 사전에 다 이야기해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그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2시간 전에 취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좀 확실한 결단이 없으면은 미국 간의 대화가 어렵고 미국 간의 대화가 어려우면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도 안 돼서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통전부장 김영철 부장을 내려보낸 건 어쨌든 그 실질적인 대화의 파트너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과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공체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화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 또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되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결정, 북한의 의사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그 이행되는 그런 간접 그 영향력 행사 또는 간접 통치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북한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다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사회의 법과 질서와 가치와 명령이 우리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에서 실행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정부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좀 뭐 쉬운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과거 악행을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또 남북 해빙을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딜레마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방카 얘기할 때 조금 더 이 문제는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스 실주주 MB 차명 주식 찾았지만 실소유 증거 필요한 듯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제출했던 관련자들의 영장을 보면요.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주주가 MB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주주와 여기 기사에 나옵니다만 검찰이 실주주라는 단어를 실소유자라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구속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증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스가 MB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했다라면 그 관련자 영장에다가 실소유주는 MB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달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실주주는 MB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모호한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실주주라는 말이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관여가 있었고 이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또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그 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 정도까지 이제 검찰이 좀 보고 있고 그런 또 의미를 이제 담으려고 또 저런 표현을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다스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서 소유주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실상 1인 회사일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주주에는 기획재정부도 들어있고 해서 그래서 그 다르니까 기획재정부 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이제 친인척들 그 사람들의 주식이 차명 주식이란 취지의 실주주인 거고 그래서 뭐 실소유주란 말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스는 사실 뭐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거죠. 뭐 형 이상은 씨도 있고 뭐 처남 김재정 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공동 소유인데 쉽게 말하면 가족 소유인 거죠. 엄밀히 말한다면은 가족 소유이지만 그 다른 가족들이 전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형식으로 그 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과거에도 부인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스는 여전히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우리가 다스는 MB 것인데 왜 MB가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다그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관련자들 구속되고 또 이 측근들 특히 집사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걸 보면은 전부 다스는 MB 것이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일관적으로 공통되게 나오거든요. 헷갈려요? 일단 뭐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예전 뭐 10년 전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고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쨌든 뭐 추정일 뿐이고 말씀 주신 대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반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냥 구두로만 반박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과 중요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본인이 밝히고 싶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고 납득이 될 만한 정당 반박 근거를 가지고 아마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스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를 뒤엎는 진술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두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브루네도 똘똘 뭉친 팀 코리아. 어제 정말 우리나라에게는 좀 불운의 날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남자도 5000m 계주 금메달에 도전한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 넘어지는 불운의 발목을 잡혔고요. 여자 쇼트트랙 계주 역시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 방한하는 이방카라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관한다는 명목상의 이유 외에도 북한에서 내려오는 김영철 그리고 또 통상 문제까지 좀 광범위하게 일정이 예고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연평도 포격부대 시찰하는 김영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우리나라를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김영철이 과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대북 제재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김영철이 한국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구치소 가는 우병우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1인자 가운데 하나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총격 희생자 가족 위로하는 트럼프라고 하는데요. 이 총격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기에는 총기로 맞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사 무장론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몸부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덕꾸라지죠. 여기저기 잘 피해 다녔는데 이번에는 우물망에 그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죄가 있다라고 땅땅땅 때렸습니다. 푹. 비웃는 모습까지 있었던 건가요? 1심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를 차야 되죠. 성폭력, 성추행. 그러나 사실은 뇌에다가 저거를 채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늑대들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GM이죠. 정부 지원, 낙수 효과, 지역경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GM이 그러나 좀 기존의 입장을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컬링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영미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다르죠. 바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다릅니다. MB.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